안녕하세요. 언어학과 의사소통 2강입니다. 자, 2강에서는 우리가 단어부터 시작해서 언어학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언어학에 여러 단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위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어부터 우리가 해석, 그다음 구와 문장, 그리고 형태, 소화, 음절 이렇게 위로 아래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목표는 단어의 정의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단어의 종류, 특히 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에 따라 단어의 유형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단어의 품사, 국어에서는 단어의 종류를 9가지 유형의 품사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품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의 정의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은 교재는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단어의 정의를 잘 모르더라도 무엇이 단어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이 맑다라는 요 예시 문장 중에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자,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하늘. 단어 맞죠? 그 다음에 맑다. 이것도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남아있는 이. 자, 이는, 이게 단어인가? 예, 이것도 단어입니다. 국어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조사라고 합니다. 그죠? 이 조사도 하나의 단어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단어를 정의할 때 사실 다른 것과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조사인데요. 단어의 정의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단어의 정의가 아마 사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두산백과에 있는 단어의 정의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에서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보면 문법적으로 일정한 뜻을 가지는 말의 최소 단위다. 자, 요거 조금 주의해야 돼요. 말의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는 형태소랑 또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가지는 최소의 단위면서 그 다음 아래쪽에 내용 설명에 보면 단어는 그 단위의 앞뒤에 빈칸이 있다. 즉 띄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영어의 단어와 한국어의 단어의 약간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어의 대부분의 단어는 이렇게 띄었을 수 있습니다. 띄어 쓴다는 말은 자립해서 문장 안에서 홀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단어도 앞뒤를 띄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맑다라는 단어도 앞과 뒤를 띄어서 다른 형태소나 다른 언어학적 단위를 붙이지 않고 띄어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는 특성을 자립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어를 정의할 때 자립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립성을 특성으로 놓고 보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자립이 안 되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조사입니다. 위에 예시에서 봤지만 조사는 띄어쓸 수가 없고 하늘이라는 명사 뒤에 붙어 쓰는 그런 품사예요. 그래서 조사를 조사를 단어에 우리 국어에서는 단어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이 조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그렇다면 자립성만 가지고는 단어를 모두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립성과 플러스 하나 더 쉽게 분리되는 특성을 가진 언어학적 단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명사 뒤에 붙기는 붙지만 또 쉽게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립성과 분리성을 가지고 단어를 정의하는데요. 우리가 다음 뒤로 넘어가면서 단어의 유형들을 보게 되면 무엇이 단어인지 또 무엇이 단어가 아닌 다른 단위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단어의 종류인데요. 단어의 종류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단어의 구조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두 가지의 어떤 요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단일어와 합성어로 구별을 합니다. 단일어는 말 그대로 하나의 요소로 이루어진 단어. 복합어는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합쳐졌다라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만든 경우 우리는 복합어라고 하는데, 이 복합어 안에는 또 봤더니 합성어라던가 파생어가 있는데요. 이 합성어, 파생어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건 단어의 구조가 하나의 요소로 만들어진 단일어가 있고 뭔지 모르겠으나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합쳐진 복합어가 있다 하는 것 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법적인 특성.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사용이 될 때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품사로 나뉘는데요. 국어에는 구품사. 자, 어떻게 보면 이 강에서 가장 자세하게 다루는 부분이 아마 구품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어의 유래에 따라서 어디에서 유래를 했느냐에 따라서 고유어, 한국의 고유어, 그 다음 한자로부터 유래된 단어들은 한자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언어들로부터 유래된 말들은 외래어. 자, 우리 현대 시대에는 고유어, 한자어, 그 중에서 외래어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어의 길이에 따라. 자, 음절이라는 건 지금 한 글자 한 글자를 음절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음절어라고 한다면 그 예시가 예를 들어서 눈이라던가 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한 개의 음절로 구성된 단어다 해서 단음절어, 또는 우리가 이 단음절어라는 말도 쓰고 같은 말로 이름절 또는 이름절 단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 언어학을 배워서 언어 치료에 사용을 할 거고요. 언어 치료를 할 때 쉬운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처음부터 어려운 걸 지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단어를 지도할 때 이음절, 삼음절보다는 일음절로 된 단어가 더 쉽겠죠. 그래서 언어 치료사들이 치료를 계획할 때 이 길이에 따라서 단어를 나누는 단음절어, 다음절어, 또는 얘를 풀어서 이음절 단어, 삼음절 단어, 이런 식으로 이음절, 삼음절, 사음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렇게 요 단어는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게 될 용어입니다. 그 다음 품사, 구품사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요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지도할 때 모든 종류의 단어를 한꺼번에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명사를 먼저 지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동사를 지도하기도 하고 또 아동에 따라서 조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조사를 지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언어 치료 현장에서 아이들의 언어를 지도할 때 또 치료의 계획을 할 때 우리는 요 길이에 따라서 또 문법에 따라서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게 단일어인가 복합어인가 또는 고유어인가 외래어인가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강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단어의 구조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페이지가 많이 넘어가죠. 자, 지금 내용의 흐름에 맞춰서 수업 자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교재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단어와 낱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낱말이라고도 하고 단어라고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어휘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쓰든지 간에 다 같은 의미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단일어라는 건 앞서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는가 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단어가 하나의 요소로 만들어진 것, 그 하나를 이제 우리 요런 표현을 쓰네요. 어근.
단어의 말씀어의 뿌리 근이거든요. 그래서 말의 뿌리, 근간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어근은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아주 그 단어가 원래 갖고 있어야 할 의미를 갖고 있는 중심 부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주가 되는 부분이다. 또 뭐 메인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분위기 아시겠지만 주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서브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다. 그죠? 아이고. 네. 자, 서브 역할을 하는 아이고. 네. 자, 주요한 부분도 있겠고요. 자, 보는 것처럼 메인 역할을 하는 그 요소도 있을 거고, 서브 역할, 이제 좀 주변 부분, 네, 주변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서브 역할을 하는 이런 요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단일어는 이 메인 하나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의미하는데, 우리 앞서서 하늘이라는 단어, 이것도 단일어였고요. 그 다음, 맑다, 아이고, 네, 맑다라는 단어 있었죠. 이거 두 부분 아닙니까? 말과 다 두 부분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 다를 나누는 건 나중에, 단어의 특성상 어미가 활용한 것인데, 이거는 그냥 단어의 구조로 이야기할 때는 맑다라는 의미 하나만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복합어 한번 살펴볼까요? 복합어는 뭔가 모르겠지만 하나, 둘이 연결된 거, 두 개 이상이겠죠? 이게 합쳐진 것을 복합어라고 하는데, 자, 이 안에는 합성어도 있고 파생어도 있네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자, 우리 어근, 메인과 메인이 합쳐진 것, 메인과 메인이 합쳐진 것, 그 다음에 어근과 메인과 거기에 약간 서브 도와주는 거, 제가 삼각형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덧붙는 요소가 들어가는 파생어도 있다. 그래서 어근 플러스 어근, 그러니까 메인 두 개의 개념이 붙은 요런 단어를 합성어라고 하고요. 메인에다가 접사는 덧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접사, 덧붙는 요소. 그래서 단어에 살짝 덧붙여주는 요소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쓰는, 요즘 현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접사가 있죠. 너무너무 유명하더라고요. 강조할 때 쓰는, 네, 다들 생각하셨던 그 단어 맞습니다. 그 접사 맞습니다. 자, 제가 들었던 단어는 이득인데, 네, 개이득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게 붙어서 강조를 해주는 접사였던 거예요. 사실 개라는 접사는 국어에 원래 있었던 접사였고요. 원래는 강조를 의미하는 접사가 아니었어요. 자, 날이 꽃보다 작고 조그만 날이 꽃은 크잖아요. 작은 걸 개나리라고 했었고요. 살구보다 작아서 잘 못 먹는 살구를 개살구라고 했었어요. 그때 개는 좀 진짜가 아닌 또는 좀 볼품없는 뭐 이러한 의미의 접두 의미였는데, 지금 현대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개는 그냥 강조인 것 같아요. 아주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바로 파생어입니다. 자, 접사 한 번 더 볼까요?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거나 조금 더 강조하거나 뜻을 약간 더해주는 이 요소를 접사라고 하고, 그 언어에서는 사실은 메인이 될 수 없고 주변부가 되는 이러한 요소를 접사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있었는데 우리 뭐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국어의 단어는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성에 따라 나눌 수 있구나. 모두 다 잘 나누셨겠지만, 자, 정말 우리 잘할 수 있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의 유형인데요. 단어를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 어깨동무 등등등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색깔펜을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일어는 단일어대로 색깔로 표시하든지 아니면 요소를 동그라미로 한번, 자, 어근을 동그라미로, 접사를
세모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단일어, 또 이 안에는 합성어도 있겠죠. 합성어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그라미가 2개 붙은 거. 다시 말해서 어근과 어근이 붙은 것. 자, 파생어는 어떻겠습니까? 파생어는 앞에 붙었든 뒤에 붙었든,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가 될 텐데요. 이렇게 어근과 접사가 하나 붙었을 때 요럴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 보시고요. 저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전 사실 답이 있습니다. 답을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아이고, 네, 여기고요. 자, 봤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정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답을 너무 빨리 보여드린 건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자, 단일어, 하늘은 한 덩어리예요. 더 나눌 수 없습니다. 머리도 머와 리로 나눌 수 없죠. 자, 예쁘다. 이거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냐. 앞에서도 말했지만 예쁘다가 합쳐져서 하나의 개념, 예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눌 수 없습니다. 단어로는, 어근으로는. 자, 맑다도 동일하네요. 이렇게 4가지가 단일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네, 합성어는 이제 어근이 2개가 합쳐진 경우를 합성어라고 할 텐데 어떻게 2개가 합쳐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와 동무 맞습니까? 예, 어깨도 네, 실질적인 의미, 동무는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손과 발, 이거 합성어 맞는 것 같아요. 비빔과 밥, 비빔, 밥이다. 그죠? 그 다음에 첫, 사랑, 처음과 사랑. 콜록콜록은 같은 게 2개 합쳐졌네요. 자, 앞과 뒤. 늦은 잠, 늦다, 잠 이렇게 합쳐지고요. 돌아다니다는 돌다, 다니다가 합쳐져서 돌아다니다. 돌다와 다니다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자, 그 다음에 큰 아버지. 크다라는 개념과 아버지라는 개념이 합쳐진 것이 바로 합성어였습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합성어도 뭐 예를 들어 손과 발이나 앞과 뒤는 2개가 되게 대등한 반면에 뭐 비빔밥은 비빔밥 이렇게 꾸며주는 관계도 있고 이러네요. 합성어의 종류를 조금 더 자세히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파생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파생어는 어근에다가 이렇게 접사가 붙은 걸 의미하는데요. 이 접사는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사과라는 건 어근이에요. 사과. 그런데 거기에 풋이라는 그 접미사가 붙은 거죠. 풋이라는 게 하나의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근이 될 수는 없어요. 풋이. 풋은 여기에 덧붙는 요소로만 사용이 되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네, 선생은 네,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님은 높임을 나타내서 뒤에 붙는 접미사. 무조건 님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다. 그죠? 선생님, 뭐 누구님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뒤에 붙는다 해서 접미사라고 하고요. 자, 손은 원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이 손의 상태가 맨손. 자, 맨이라는 단어가 자주 맨이 별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맨손, 뭐 맨발 이렇게 사용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접두사의 예시입니다. 고기는 고기인데 날고기, 솟아오르긴 솟아인데 치솟다. 치는 오르는 거, 치솟다 또는 뭐 쳐오르다, 뭐 네, 예시가 이런 것들이네요. 치솟다 또는 치받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접사입니다. 그 다음 겨울은 겨울이고 한겨울. 자, 이때 한도 그 하나의 뜻 아닙니다. 하나라는 의미였다면 그거는 합성어였겠죠. 근데 여기는 겨울 중에서 한가운데 있는 한여름, 한겨울, 한가위 뭐 요럴 때만 사용되는 접사입니다. 자,
자, 질도, 톱에 붙어 있는 질도. 네, 아까 위에 있는 선생님처럼 뒤에 붙는 전미사의 예시였어요. 자, 이렇게 답을 보면 쉽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또 이 답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풀어보면 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게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반드시 구별하라. 이 언어 치료에서는 그게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조금 혼동이 되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이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돼요. 나눌 수 있으면. 왜냐하면 나중에 단어를 쪼개서 형태소로 구별을 할 겁니다. 그거 할 때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지우겠습니다. 네, 합성어의 종류와 예시를 조금 살펴보겠는데 요거는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합성어 안에는 합성해서 명사, 합성해서 동사 뭐 이렇게 있다는 건데 우리가 아직 이 동사, 형용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은 상태이긴 해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네, 합성 명사는 합쳐져서 명사를 이루고 있는 경우네요. 네, 이런 예시가 있었습니다. 강과 산, 첫사랑, 큰집, 비빔밥 이런 것들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명사예요. 자, 힘쓰다, 잘 살다, 오가다, 들어가다 또는 앞서 했었던 돌아다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합쳐졌는데 결과적으로 동사예요. 형용사 높푸르다. 이때 높은 높다와 푸르다가 합쳐진 거예요. 맛 있다 이렇게 합쳐진 합성 형용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 반복 합성어에는 콜록콜록 있었어요. 뭐 외에도 반짝반짝 특히 우리 의성어, 의태어에 이런 반복 합성어가 많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구별을 해보면 자. 합성 명사, 합성 동사, 합성 형용사 이런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복하는 유형의 합성어도 있다. 여기에는 주로 의성어나 의태어가 있다더라.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낸 말, 의태어는 뭐 모양을 흉내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합성어를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대등과 종속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전혀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등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밤과 낮, 앞과 뒤, 손과 발 이런 거는 두 가지가 대등하게 연결이 됐다. 저기 위에 합성 동사에서 오다 가다 오가다 이것도 대등이에요. 두 개가 대등되는 개념들이 합쳐진 건데 그 외에 종속 합성어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 쇠고기 돌다리 이게 왜 종속인가 하면 제가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기는 고기인데 어떤 고기냐? 소의 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음에 앞에 있는 요소가 뒤에 있는 요소를 꾸며주는 종속된 관계에 있다. 다리는 다리인데 어떤 다리인가? 돌로 만들어진 다리. 자, 저기 위에 집은 집인데 큰 집. 사랑은 사랑인데 첫사랑. 비빔밥, 밥은 밥인데 비빔밥. 이런 것들은 전부 대등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수식관계에 있는 이런 경우에 종속 합성어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를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보면 좀 제가 샵으로 표시해 놓은 건 혼동될 수 있으니까 한번 주의하고 넘어가세요 하는 뜻입니다. 자, 합성어와 구를 어떻게 구별할까? 그러니까 합성어는 두 개가 붙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큰 집과 큰 집. 두 개가 똑같은 요소인데 자, 위에 있는 큰 집 합성어는 두 개가 붙어서 한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뭐 큰 집, 작은 집, 친척집, 큰 집, 작은 집 할 때 그 큰 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합쳐져서 한 단어예요. 띄어쓰지 않습니다. 그럼 큰 집이 붙여 쓴다면 작은 집도 붙여 써야 되겠죠. 이렇게 큰 집. 반면에 큰 띄고 집.
이라면 이거는 정말 원래 의미대로 크다와 큰 집, 수식어다. 그죠? 정말 큰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합성어와 구 관계에 있었던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지면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가리킬 때 뭐 합성어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나눠서 쓰면 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합성어의 종류가 있다더라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생어에도 종류가 있을 텐데요. 파생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어에는 조금 주의할 것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파생어에는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었어요. 우리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전미사. 접두사와 전미사 이렇게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자, 앞에 붙으면 접두파생어, 뒤에 붙으면 전미파생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그냥 파생어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접두파생어에는 앞에 붙으면서 어휘적인 역할을 하는 접사와 통사적 접사가 있다. 아, 이거 말이 좀 쉽지 않네요. 자, 개념은 어휘처럼 의미를 더해주는, 네, 어휘처럼 의미를 더해주는 건 어휘접사. 그 다음에 통사적 접사라고 하면 이때 통사적이라는 건 우리 앞서 언어학의 영역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눴었는가 하면 언어에는 내용과 그 다음 형식과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사용이 있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내용과 관련된 학문이 의미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또 형식과 관련된 영역은 세 가지가 있는데 구문론, 형태론, 그리고 의문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용에 관련된 학문은 활용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통사라는 말은 자, 구문론의 또 다른 이름이 통사론이에요. 통사론. 자, 통사론이라는 건 구문론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언어의 형식적 측면, 문법적 측면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통사적 접사라는 건 어떤 의미를 전해주기보다는 단어의 분류를 바꿔주는, 다시 말해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그런 접사들이 많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어휘적 접사들의 예를 볼까요? 뭐 군 소리, 뭐 아까 날고기, 뭐 돌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맏형, 맨손, 풋사과 등등등. 자, 이러한 어휘적 접사는 앞에 붙어서 의미를 조금 더 제한해준다, 또는 의미를 조금 더 붙여준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자, 하지만 통사적 접사는 단어의 분류를 바꿔주는 것으로서 그 예시 중에 이런 예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 파생명사.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붙어서 명사를 만들어주는 거구나. 파생동사는 얘가 붙어서 동사를 만들어주는 거구나. 파생부사, 얘가 붙어서 부사를 만들어주는 거구나. 파생조사, 얘가 접사가 붙어서 조사를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 뭐 구품사를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명사, 동사, 부사, 조사 그렇게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예를 들어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이건 원래 명사가 아닌 것을 명사처럼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자, 넓이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넓이라는 건 넓다에 넓에다가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되었네. 그죠? 요 이가 붙어가지고 제가 색깔을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초록색을 했으니까
네. 이가 붙어서 원래는 넓다였는데 이가 붙어서 명사를 만들어 주었어요. 자, 개가 붙어서 명사된 건 되게 많다, 그죠? 지우개도 있고, 뭐, 우리 요리 기구들, 뒤집개도 있고, 뭐, 커피를 젓는 젓개도 있고, 뭐, 이렇게 개만 붙이면, 사물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우다, 지우개, 개가 됐잖아요. 이와 같은 예시는 문법적 기능, 다시 말해서 지우다라는 동사를 얘가 붙어서 명사를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파생명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미사인데 나중에 우리가 아동의 언어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너희의 희. 자, 원래 너에다가 너희가 붙어서 복수의 대명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첫째가 붙어가지고 수사가 됐는데 얘가 수사는 뒤에 가서 할 겁니다. 자, 수를 나타내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인데 이 수사에도 째라는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였구나. 자,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질 때 어근에 해당되는 요소와 그 다음에 덧붙여지는 요소가 있다. 이 덧붙여지는 요소 접사에는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 어휘적 접사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뒤에 붙어서 문법적으로 다른 것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접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생동사입니다. 파생동사에는 어떤 게 있나 보면 네, 원래 공부 명사였는데 하다가 붙으면 다 동사가 돼요. 공부하다에 하다, 뭐 통으로 할 수 있겠네요. 하다, 사랑스럽다, 자랑스럽다, 뭐뭐스럽다, 이렇게 스럽다가 붙어서 형용사처럼 만들어준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사동사. 사동, 피동은 우리 나중에 뭐 자세히 한 번 더 하게 될 거여서 지금 다 알지 못해도 됩니다. 사동, 피동을 만들어주는데 높다를 높이다. 사동은 그렇게 하게 하다, 높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피동은 잡다. 그 얘는 잡힌 거죠. 그래서 피동. 아마 영어에서는 수동이라고 표현을 배웠을 텐데요. 국어에서는 사동과 피동이라고 하고 이거는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파생어가 있나 봤더니 자, 파생 부사도 있습니다. 자, 위에 저기 명사도 만들었지만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높이와 많이, 높이 올라간다. 높이는 부사가 돼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높이 올라간다. 또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높이와 많이는 부사어인데요. 부사인데요. 이 부사가 처음부터 부사였던 건 아니고요. 높다라는 형용사에 이가 붙어서 많다라는 형용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부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파생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조사에는 네, 조차나 밖에 이런 것들도 원래 조사였던 게 아니라 나중에 아가 붙어서 조차에 아가 붙어서 밖에 애가 붙어서 이러한 것이 조사처럼 사용되었다. 이런 거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한자어에도 있는데요. 한자어에 뭐 무슨 권, 우리 자율권, 또 뭐 투표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달성률, 뭐 우리 언어 치료에서는 언어 장애의 발병률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또 무슨 성격을 나타낸다, 그죠? 자음의 성격을 나타내는 자음성, 또 모음의 성격을 나타내는 모음성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잖아요. 자, 이건 전부 다 한자어이면서 파생어, 얘들이 접사여서 붙으면 파생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에 슬라이드에서 합성어와 이번 슬라이드에서 이제 파생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걸 모두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 주었구나, 또는 구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단위로도 있고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합성어도 있고
어근과 접사가 합쳐진 가생어도 있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품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 시간에 단어의 구성에 따라서 단어의 유형을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계속 할 부분은 단어의 품사. 품사라는 건 문법적 기능, 문법적인 특성이 같은 단어들의 부류들, 단어를 묶어 놓은 것들을 품사라고 하는데요. 일단 국어의 구품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면서 이 그림에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 중에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거, 명사 잘 알고 있죠. 명사를 포함한 체언. 자, 우리는 명사, 대명사, 수사. 국어에 수사라는 성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체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용언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체언은 그 문장 속에서 주로 몸의 역할을 하는, 바디의 역할을 하는 체언이었다면 용언은 형용하다, 사용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용언에 해당되는 동사나 형용사는 주로 뭐뭐 하다, 뭐뭐이다와 같이 문장에서 용언으로서 또 서술어로서 기능을 하는 성분들입니다. 품사들입니다. 그래서 체언과 용언이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 양대 축이 되는 것 같아요. 체언과 용언이 붙으면 다시 말해서 체언의 대표인 명사와 동사가 붙으면 이제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메인이 되는 요소들, 이렇게 하면 3개, 2개입니다. 자, 그 다음 있는 요소들은 꾸며주는 요소들. 그러니까 단어의 품사 중에서 다른 요소를 수식하는, 꾸며주는 품사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입니다. 그러니까 관형사의 역할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부사는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주는, 우리 꾸며준다고 말하기도 하고 수식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동사의 상황을 조금 더 강조해 주거나 의미를 더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관형사와 부사는 둘 다 꾸며주는 역할, 또 수식의 역할을 해서 얘들 둘을 묶어서 수식언이라고 해요. 지금 칸이 따로 나뉘어져 있어서 위에 큰 제목을 못 붙였는데 뭐 굳이 제가 여기다가 쓴다면 여기 이것도 수식언, 네, 이것도 수식언이라는 거죠. 수식해주는 성분, 품사들, 성분 아닙니다. 품사들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7개. 결국 이제 거의 메인이 다 나왔어요. 남은 거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조사. 조사가 어디 붙었는지 보이시죠? 예, 앞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조사는 단어이긴 하지만 혼자 쓰지 못하고 붙어서 사용되는 요소로서 체언 뒤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조사는 다른 데 붙지 않고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체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사의 조도 도울 조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건 감탄사인데요. 별로 짠 했던 거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탄사는 별도로 다른 품사들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혼자만 돌아다니고요. 조사도 나름의 우리 이름이 있습니다. 얘들 다 이름이 있긴 있어요. 이름을 한번 써주면 조사는 관계를 나타낸다고 해서 관계언이라고 하고요. 감탄사는 별도로 사용이 된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우와 뭐 이렇게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독립언이라고 합니다. 자, 뭐 이렇게 독립언, 수식언, 체언, 뭐 용언 이런 것들을 묶음, 단어들을 묶어서 이르는 말이고요. 각각의 품사는 9개가 있는데 이건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이라면 모두 외워야 됩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 그 다음 꾸며주는 요소로 관형사,
부사, 그 다음에 관계언, 이제 명사 뒤에 붙는 관계언으로 조사와 그 다음에 감탄사 요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9개의 품사를 제가 하얀색 종이를 주고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으면 그냥 9개를 줄줄 외우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림으로써 각각의 그 품사들의 역할이라던가 관계를 알아보기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란 설명이 좀 있네요. 설명을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란 말의 부분으로서 단어의 클래스다. 단어를 묶어놓은 그룹인데 어떻게 묶었는가 하면 문법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진, 그러니까 아까 그 명사들은 명사들끼리 같은 어떤 문법적 그 특성들이 있고 또 부사는 부사대로의 특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분류하는 체계를 우리는 품사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놓은 단어의 문법적 부류라는 거예요. 종류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묶어놓은 것들. 자, 영어와 국어의 품사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오기 전까지 우리 영어를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어에 있는 품사와 국어에 있는 품사의 좀 차이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간혹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국어에는 전치사라는 성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영어의 전치사는 국어에서는 부사가 많아요. 위에, 아래에, 안에 이렇게 사용이 되니까 부사나 부사어 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속사라고 하는데 국어에는 접속사가 별도의 품사는 아니고요. 요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얘도 부사에 해당되네요. 예, 국어는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 안에 접속사가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런 게 국어에는 없는 거고요. 반대로 영어에 없는 국어에만 있는 품사들도 있는데요. 수사. 자, 우리 1, 2, 3, 4 이런 수사들은 영어에서는 그냥 다 명사에 포함을 시키는데 우리는 수를 나타내는 말에 별도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가 많지는 않겠죠. 수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자, 그 다음은 관형사입니다. 관형사가 영어에 없다 보니 학생들은 형용사랑 많이 혼동하는 것 같아요. 관형사는 아까 여기 있었던 게 관형사입니다. 명사를 처음부터 꾸며주는 성분들이 있어요. 이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들이 있는데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관형사 부분을 설명할 때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관형사가 조금 뭐지? 관사인가? 이렇게 하는데 국어에서 관형사는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국어의 조사. 이런 성분들이 있어서 영어와는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자, 구품사 중에 첫 번째 체언입니다. 체언에 해당되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 하나씩 보면 명사는 사물의 이름, 대명사는 그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어서 대명사입니다. 예를 들어 볼펜이면 볼펜 대신 그거라고 하면 이 그거는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를 대신, 벌써 나라고 말했네요. 나를 대신하는 말, 내 이름을 대신하는 말이 나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대명사입니다. 수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숫자를 나타내는 말, 수량, 그러니까 수와 양을 나타내는 말, 거기다가 차례를 나타내는 말들을 수사라고 하는데 역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얘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세 가지가 함께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체어는 모두 같은 특성을 보이는데 문법적으로 어떤 같은 특성을 보이는가 하면 체언 뒤에는 뭐가 붙느냐, 앞에 그림에서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체언 뒤에 붙는 건 네, 대답하는 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조사입니다. 조사. 자, 그래서 여기에 조사, 체언 뒤에 조사가 붙는다. 다시 말하면 명사 뒤에도 조사가 붙고 또 대명사 뒤에도 조사가 붙고
수사 뒤에도 조사가 붙어요.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건 체언이다. 그 다음 꾸밈을 받는다. 이 명사는 누구의 꾸밈을 받을까요? 이것도 역시 앞에 우리가 구품사 그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체언을 꾸며주는 성분을, 꾸며주는 품사를 우리는 관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칸으로 제시한 부분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칸으로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체온과 관련 있는 요소는 조사와 관형사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관형사가 앞에 붙어서 뒤에 있는 체온을 이렇게 꾸며주게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사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사물의 이름이다. 불변어. 자, 우리 조금 이따가 앞으로 이 품사들 중에서 대부분은 불변어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사과라는 명사는 항상 사과지 어떨 때는 다른 말이 되지는 않잖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변하는 요소가 2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명사는 모양이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형태로 사용이 된다. 그 다음 관형사의 꾸밈을 받고 조사와 결합한다. 이건 앞에서도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명사의 종류에는 고유명사, 일반명사가 있다. 네, 고유명사는 특정한 하나. 자, 우리가 전체를 이루는 강아지라는 말 속에 들어가는 강아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 특정한 그 강아지에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뽀삐라고 붙였다. 그럼 뽀삐는 얘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동명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당 개체의 이름이라면 그것은 고유한 명사. 대부분 이제 사람의 이름, 지명,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고유명사, 일반명사를 나눌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유정명사, 무정명사로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자, 유정명사는 감정이 있는 생명체의 이름, 다시 말해서 생물을 나타내는 명사를 유정명사, 무생물을 나타내는 명사를 무정명사라고 하는데 이 유정명사, 무정명사는 뒤에서는 다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군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중요합니다. 의존명사와 자립명사. 원래 모든 단어는 다 자립하는 것. 자립성이 단어의 기본 기준입니다. 그러나 간혹 그 기준에 좀 못 미달하는 성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명사 중에도 의존명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단어의 자립성 치고는 약간은 자립이 좀 부족한 의존명사입니다. 물론 띄어쓰기를 한다는 면에선 자립이 돼요. 그러나 이 친구가 아무데나 쓸 수는 없고요. 특정한 경우에만 쓰는데 자, 먼저 칸을 열어보면 의존명사는 의존명사는 관형어가 있어야 문장에 쓰일 수 있는 명사다. 자, 도대체 이게 뭐냐?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존명사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의존명사, 형식적 의존명사, 이 말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의존명사에 이런 게 의존명사구나. 그 다음에 단위성 의존명사도 있습니다. 우리 단위명사라고 말하는 1개, 2개 할 때 개예요. 멍멍 개 아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의존명사다. 왜냐하면 우리는 것만 쓰지 못합니다. 이것은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것 앞에 반드시 기르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꾸며주는 말과 같이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명사와 달리 의존 명사라고 말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있다. 우리 것을 어떻게 쓰나요? 이것은 먹는 것, 이거는 입는 것, 이거는 탈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것 앞에 붙었던 모든 것들은 자, 입는 것 또는 탈 것,
이렇게 말할 때 요 앞에 있는 요소를 우리는 꾸며주는 말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앞에 슬라이드에서 뭐라고 했었는지 잠깐 한번 볼게요. 꾸며주는 말의 이름을 아이고 관형어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 보이지 않지만 네, 제가 봤거든요. 네. 자, 요 요소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입는이라던가 탈과 같은 것들 의존명사 앞에서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걸 관형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관형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품사로는 관형사인데요. 관형어라고 하는 건 문장 성분이고 이거는 뒤에서 또 한 번 더 다루게 될 내용인데 지금 살짝 말하면 관형사처럼 관형사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체언의 대표 명사죠. 체언의 대표인 명사를 꾸미는 말을 네, 관형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관형사나 관형어나 둘 다 체온을 꾸며준다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관형사는 품사이고 관형어는 문장 성분입니다. 문장 성분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뿐. 자, 나는 그곳에 뿐입니다. 말이 안 돼요. 있었을 뿐이다. 요 있었을이라는 관형어가 있어야 한다. 나는 그 일을 할 줄 모른다. 관형어가 있어야 돼요. 모자를 쓴 채. 자, 먹을 만큼 이렇게 방금 했었던 것, 뿐, 줄, 채, 만큼 그 외에도 뭐 할 수 있다. 할 바 아니다. 뭐 이런 할 데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식적 의존명사. 형식적 빼도 됩니다.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자, 물론 띄어쓰기는 방금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띄어 썼어요. 여기는 다 좁지만 다 띄어서 관형어, 띄어서 의존명사. 자,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단위명사라고 하는 거, 자, 켤레 하나로만 쓸 수 없어요. 여기에서는 앞에 오는 한 켤레, 한 개, 두 개, 뭐 1kg, 2kg, 3kg, 1분, 2분, 3분, 또는 뭐 100원, 200원, 300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되는 단위명사는, 자, 단위명사도 크게 분류를 하면 얘들도 결국은 의존명사라는 거죠. 그럼 이 의존명사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나요? 예, 관형어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관형어와는 좀 다르네요. 여기는 전부 다 수와 관련된 관형어, 개수를 나타내는 관형어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수, 관형, 관형사입니다. 얘는 관형어이면서 관형사예요. 그래서 얘는 원래 단어 자체가 관형사, 그러니까 결국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 단어들은 변화하지 않고, 자, 이것을 관형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관형어, 여기에 관형사. 관형사와 관형어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놔둡시다. 놔두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의존명사는 혼자 쓰지 못하고 앞에 뭔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걸 의미하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관형사는 지금 여기 있는 건 수사가 아닙니다. 숫자를 나타내는 건 수사라고 했잖아요. 예, 수사는 숫자를 나타내면서 독립적으로 쓰여야 돼요. 그래서 수사와 수관형사의 차이도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위명사는 한 켤레, 두 개, 5kg, 10분, 100원 등과 같이 관형사와 단위명사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써야 되는 걸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지우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 대명사의 종류에는 인칭 대명사의 나, 너, 저, 너희, 당신, 우리, 그녀, 그 전부 다 사람을 대신하는 말.
자, 의문대명사, 누구, 무엇, 어디 이런 것들은 의문대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자, 부정대명사는 부정, 말 그대로 불특정, 정해지지 않음을 의미해요. 자, 요거는 설명이네요. 요 부분까지는. 자, 요거는 설명입니다. 그 예시가 아무예요. 아무. 아무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개 그러면 인칭대명사가 된다. 그죠? 아무 뭐 물건이나 가지고 와라. 뭐 아무 것 이렇게 아무는 부정대명사라고 한다. 자, 이 부정대명사 외울 필요 없이 대명사의 종류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런 것들을 대명사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제기대명사, 영어에서 뭐 yourself, myself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그러니까 주어를 다시 나타내는 말을, 대신하는 말을, 주어를 대신하는 말을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기는 주어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로는 이것, 저것, 그것 이런 거일 거예요. 한번 봅시다. 맞네요. 그것, 이것, 저것. 자, 나중에 우리가 장애 아이들이나 뭐 언어 치료를 할 때 이 대명사를 지도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대명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나와 너는 대화를 할 때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말할 때 나는 나였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나를 보고 너라 그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나라 그래. 자,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장애아이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도 아동들의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이 사람을 나라 그러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을 나라 그러고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언어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네가 해, 네가 먹어, 네가 먹어. 사실 네가 먹어, 내가 먹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보고 뭐 너라고 표현을 하니까 니라고 표현을 하니까 아이도 자기를 니로 지칭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일반 아이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물론 요 시기가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죠. 알게 되죠. 아, 이게 말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나가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일정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할 때는 이 사람이 나고 저 사람이 말할 때는 저 사람이 나고 이렇게 알게 되어 갑니다. 근데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요것을 아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 나와 너를 바꾸어서 쓰는 우리 요거를 대명사의 반전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전현상이 조금 오래 나타나기도 해요. 장애 친구들에게. 그 이유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에 있었던 지시대명사도 비슷합니다. 자, 분명히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 저쪽 상대방은 여기를 거기라고 말하잖아요. 아, 그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물인데 나는 이것이라고 말하고 또 상대방은 그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요렇게 같은 거를 상황마다 다르게 쓰는 건 아이들에겐 되게 어려운 그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대명사의 반전을 바로 잡기 위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우고. 네, 체언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수사입니다. 수사는 수를 나타내고요. 불변어,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사와 결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체언이니까. 자, 양을 나타내는 수사로 뭐 1, 2, 3,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런 것도 있고요. 순서, 서수사라고 하는 거. 양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네요. 뭐 쉬운 의미고요. 이때 서수사는 순서예요. 순서.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용언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용언입니다.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동사의 동은 움직이다, 움직일 동. 또 형용사는 형용하다, 상태를 언급하는 거를 형용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따라서 동사는 동작을,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이게 동작인가 상태인가 헷갈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동작을 눈에 보이죠. 움직임을 눈에 보이고 상태는 움직임처럼 보이지 않아서 만약에 아이들의 입장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배운다면 어떤 게 더 쉬울까? 더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동사는 움직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다, 뭐 먹다, 가다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있는데 형용사의 경우는 같은 뭐 사람을 두고 크다 또는 뭐 까맣다, 예쁘다 등과 같이 여러 가지의 그 형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예쁘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지도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있어서 명사를 가장 먼저 발달을 시키고 뭐 두 번째가 동사 두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이 동사, 그 형용사는 동사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동사나 형용사는 우리 대표적으로 가다 동사, 형용사 예쁘다 이런 형용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가다, 예쁘다 전부 문장에서 서술어로서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어가 하나 더 나왔네요. 자, 우리 앞에서 관형사, 관형어 좀 헷갈리는데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서술어, 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 우리도 문장에 가서 단어 끝나고 문장에 가서 그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용어들은 동사나 형용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는 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주로 서술어로 역할을 한다. 서술어로 사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지? 자, 요거 좀 중요해요. 용어는 그 단어, 동사나 형용사를 잘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간과 어미로 나뉜다. 자, 예를 들어서 동사의 예시로 가다가 있고, 자, 형용사의 예시로 뭐 예쁘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두 영역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나눌 수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자 가와 다, 예쁘와 다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이미 고등학교, 중학교 뭐 국어 시간에 다 했었을 것 같은데요.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동사와 형용사는 변하지 않는 부분, 줄기, 간을 써서요. 어간, 말의 줄기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뒤에 요 뒤에 붙는 이 꼬리에 뒤에 붙어 있는 애들은 바뀌기도 한다. 뒤에 붙은 거를 어미라고 합니다. 이 어미는 이제 바뀌는 거죠. 가다, 가고, 가면, 가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그래서 어간과 어미로 구성이 된다는 말 중요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나중에 아동의 언어를 분석할 때 어간과 어미를 나눌 예정이거든요. 자, 어미는 사용될 때마다 바뀐다, 그죠? 그래서 가변어예요. 앞서서 배웠던 세 개의 체험, 명사, 대명사, 수사는 불변어,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사, 형용사는 끝부분 꼬리가 바뀌면서, 다시 말해서 어미가 바뀌면서 그 모양 자체가 바뀌니까 모양이 이런저런 모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다, 가고, 가면 다 같은 단어예요.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죠.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활용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미 활용. 국어에서 쓰는 말이죠. 어미를 활용하고 뭐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등이 있을 텐데요. 뭐 이러한 것들이 용언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용어는 무엇의 꾸밈을 받을까요? 기억 잘 나십니까? 우리 앞에 그림에서 용어는 누구의 꾸밈을 받는다? 네, 부사의 꾸밈을 받습니다.
부사의 꾸밈을 받는다는 특성. 자, 이러한 특성이 부사가 꾸며줍니다. 용언을. 자, 이러한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용언에서 동사부터 살펴보면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고요. 가변어이다. 그리고 주로 사용은 서술어로 사용이 되면서 서술어로 사용이 되고 부사의 꾸밈을 받는다 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동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동사에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기도 하고 본동사와 보조동사로도 나뉩니다. 자, 자동사, 타동사는 아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목적어가 있고 없고 뭐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 뭐 이렇게 목적어를 취한다 얘기를 했을 텐데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러나 우리 언어 치료에서는 이게 뭐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별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될 수 있겠죠. 나는 잔다. 친구가 간다. 주어와 서술어로만 구성이 되는 이러한 목적어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자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밥을 먹는다, 그림을 그린다와 같이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는데 뭐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오히려 본동사, 보조동사의 개념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상당히 많이 써요. 자, 먹어버리다. 설마 버리는 거 아니겠죠. 버리다는 원래의 단어는 뭐 쓰레기를 버리다 이잖아요. 근데 이때 밥을 다 먹어버렸다, 먹어버리다 라고 할 때 버리다는 그 버리다의 개념은 없어졌어요. 그냥 밥을 다 먹어서 끝이 났다, 완료되었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죠. 자, 요렇게 사용된 버리다는 이거는 보조동사라고 합니다. 메인의 원래 그 단어 동사의 원래 의미는 조금 이제 희석되고 부가적인 의미로 추가적인 의미로 도움을 주는 그래서 본 동사와 보조동사 왠지 보조동사는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걸 다 먹고 나서 버렸어요. 자,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다 먹고 그 다음에 버렸다. 먹고 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둘 다 본동사, 본동사예요. 그러니까 먹다라는 동사와 버리다는 동사를 각각이 다 메인의 원래의 의미를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동사, 본동사지만 요거는 이제 참고할 때 여기 비교를 해 보시고요. 원래는 이제 먹어버리다의 버리다는 보조 동사인데요. 국어에는 이렇게 뭐뭐 이렇게 본동사 플러스 보조 동사의 틀 요런 형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해보다의 경우는 자, 그냥 정말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고 나서 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한번 시도해보자, 뭐 try 해보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보다도 원래의 의미보다는 보조적인 의미를 추가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뒤에 본동사, 보조동사는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형용사인데요.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써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고요. 가변어 역시 모양을 변화시키고 서술어이면서 부사의 꾸밈을 받는다는 측면은 동사와 같습니다. 자, 예시가 네, 이렇게 되네요. 자, 형용사의 종류에는 자, 이것도 이 말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용사가 다 이거예요. 예쁘다, 빨갛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런 거고요. 지시 형용사는 몇 개 없습니다.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요.
자, 지시 형용사를 따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걸 묶어서 형용사라고 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앞에 동사도 보조 동사가 있었던 것처럼 형용사 중에서도 보조 형용사가 있어요. 쉽다의 경우는 거의, 쉽다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죠? 뭐, 먹고 싶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렇게 사용이 되잖아요. 이렇게 본 동사의 희망을 나타내는, 마음을 나타내는 싶다가 붙어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러한 형태를 보조 형용사라고 합니다. 우리 나중에 뒤에서는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를 합쳐서 보조 용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보조 용언은 본 용언과 구별해서 본용언, 보조용언 요거를 별도로 한 2번 정도 더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도 있네요. 자, 동사와 형용사는 항상 동일한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형용사가 조금 더 별표라기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사용이 돼요. 제한적이라는 건 안 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어떤 게 안 되는지 이것 역시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일단 의미는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고요. 자, 는다, 먹는다, 본다와 같이 현재형을 쓸 수 있는데, 네, 형용사는 현재형 안 됩니다. 현재 진행이,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도 현재를 나타내는 건 안 돼요. 예. 자, 그러니까 먹는다는 맞는데 작는다는 안 되는 것처럼 먹는 중이야, 먹는 그림이야, 먹는이 되잖아요. 근데 작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쁘는 말이 이런 말을 우리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먹으려, 보려, 목적을 나타내는 거가 돼요. 동사는 그런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형용사는 작으려, 예쁘려, 자, 요렇게 사용하기가 어렵다. 자, 명령형, 청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는 명령을 내리거나 같이 하자, 청유가 가능해요. 먹어라 또는 먹자 가능한데요. 이쪽에 형용사는 작아라, 예뻐라, 너 작아라, 예뻐라 명령형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자, 아이 작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건 감탄형이지 명령형이 아니야. 너 작아라 이런다고 작아지는 건 아닌 거죠. 작아져라는데요. 작아지다 또는 예뻐져라, 예뻐지다는 지다가 붙어서 동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뻐라, 너 예뻐라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자, 이걸 크게 외울 필요는 없으나 형용사는 좀 안 되는 게 많네. 현재 진행의 의미도 안 되고 뭔가 의도적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것도 안 되고 명령이나 청유도 안 된다더라. 반면 동사는 다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